한국 현대사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의 도시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박정희는 그래요. 항구가 있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죠. 항구를 건설하고 뭐, 그래야 선택된 지역이 울산, 포항, 여수, 마산, 창원이 있어요. 이러한 도시 정책은 그래요. 박정희가 처음은 아니죠. 조선 총독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죠. 그리하여 건설된 도시가 뭐 부산, 목포, 군산, 인천, 뭐 흥남 이런 곳이죠.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통해 수출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수출 기업을 육성해서 항구 도시를 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군사 정부 때는 그러한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 군사 정부 이후에는 그래요. 항구 도시들이 쇠퇴하죠. 특히 남부 지방이 해양으로 나가기 쉬우니까 굉장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군사 정부 이후에 그 전두환 정부 이후에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요. 전두환도 살펴봐야 되겠죠. 1980년대 초 전두환은 박정희의 뜻을 이어 여수와 순천 인근에 있는 광양을 산업도시로 육성했다. 광양항을 건설하고 제초소를 그래요 건설하고 광양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죠. 광양이 여기 있죠. 부산하고도 가깝고 그래요. 일본하고도 가깝죠. 그러니까 부산이 그 당시에 또 부산이 주요 항이었고 또 일본의 이제 기술과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일본하고 가까우면 박정희가 그 이쪽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제 부산과 연결하고 남해안 고속도로죠. 왜 연결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왜 여기 건설하고 왜 이쪽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고 그렇게 했는지. 목포나 군산보다는 이 지역이 더 훨씬 유리하죠. 호남 지역에서 볼 때. 광양 광양만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낙점하고 광양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낙점하고 대규모 일간 제철소 건설과 항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두환이 한 거죠. 계획은 박정희 때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계획한 사람과 거의 동등한 그래요 업적이 있는 거죠. 광양은 섬진강 하구와 광양만의 깊은 수심 그리고 천혜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전두환은 이를 활용해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와 컨테이너 항만을 결합한 계획 공업 도시를 조성했다. 사실이죠. 지금은 부산이 이어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되었죠. 도시를 두 번째로 큰 항구를 가지고 있죠. 굳이 별도의 항구와 제철소를 호남에 설립할 이유가 있는가? 부산항과 포항에 있는 제철소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 즉 국가가 생산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 허업을 판인 광양을 첨단도시로 건설하려 했던 이유는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을 달성했나요? 모든 지역이 도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래요. 그
국토에는 다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 지방은 서쪽 지방이 가진 수도권이 지니지 못하는 이점이 있죠. 일본과 가깝고 해안과 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래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굉장히 유리하죠. 해양으로 나가기 쉬우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양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뭐 일본을 비롯한 그 여러 국가들과 교육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에 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무엇을 지원을 받아야지 해양으로 나가기 쉬울까?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중앙에 뭐 중앙 정부 기관이나 옮겨달라 뭐 이런 것만 요구하죠. 뭐 그런다고 뭐 지역이 발전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양의 거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럼 우선 일본이 제일 가깝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죠.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 지역이 또 남쪽 지방이 부흥하겠죠. 그 예전에 다 얘기했죠. 아니 물론 이제 기술이 되면 중국하고도 이렇게 뚫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서쪽 지역이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국가와 연결하면서 그 해양을 잘 이용해라. 주변 지역을 잘 이용해라. 이 서울이 그 수도권은 그렇게 남쪽 지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고속도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수도권으로. 수도권은 또 불리한 점이 있죠. 남쪽 지방에 비해서 서울도 그래요. 근데 유리한 점도 있고 뭐 교육, 금융, 뭐 행정의 중심지잖아요. 그런 이점이 굉장히 큰 거죠. 서울은. 음. 당시 인구 5만 명 규모의 한적한 농어촌이었던 광양은 1982년 광양 제철소 부지 선정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산업화를 거치며 한국 철강 물류 산업의 핵심 도시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광양만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제철 설비와 관련 연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했다. 1987년 광양 제철소 제1고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고, 이어 광양은 수처리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국내 제2의 항만으로 성장하며 한국 수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박정희, 박정희가 주요한 이제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기본적으로 다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못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다 갖춰줬는데 너희들 발전하지 못하느냐? 산업을 부흥시키지 못하느냐? 또 중앙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그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 돼가지고 저기 정률성이 동상이나 세우고 그러면 그 지역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제철소와 항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구축했다. 그래요. 여수와 순천, 광양을 잇는 도로망과 철도를 정비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했고, 대량의 공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또한 밀려드는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 통신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근대적 계획 도시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누가 한 일이냐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광양 제철소 건설 이전의 광양은 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였으며 전국적인 도시 유산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거의 전두환 정부죠.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광양은 한국 철강 생산과 국제 물류의 핵심지로 거듭나며 유리없는 속도로 팽창했다. 1980년대 이후 전국에서 기술 인력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서죠. 광양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지역 경제 역시 제조업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국 상위권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는 부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요수의 산업을 육성하니까 또 소득이 높아지고 요수 주민들이 또 항구를 통해서 또 광양을 육성하니까 또 산업 육성하니까 또 광양이 잘 살게 되고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기관 하나, 공기업 하나 뭐 유치한다 해서 그 지역이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보고 또 수도권에 집중이 심하면 수도권에 불리한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되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무 몰아넣었죠. 서울에다가 그러면 뺏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남부지방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뭔가 좀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에 있는 부산, 목포, 군산, 울산, 포항, 마산, 창원, 여수, 광양 모두 근대 산업도시로 육성된 새로이 건설된 도시이다. 이들 도시가 번영할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번영했다.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식민지시기 이런 항구를 건설하고 항구를 주변을 산업도시로 육성해요. 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이와 같은 이제 항구를 이용해서 산업도시를 건설하면 국가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번영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과의 교역 확대와 산업 육성이다. 교역 대상이 꼭 일본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남부지방과 가장 가깝고 발전한 국가가 일본이니 일본의 교역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일본도 굉장히 발전한 국가죠. 남부지방은 우선 뭘 해야 되느냐? 일본과 교역 확대, 투자 교류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이 언제 발전했냐? 언제 또 눈부시게 발전했냐? 식민지 시기에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목포 군산이 발전하고 광주가 발전하고 일본과 교류 확대, 투자 확대가 있었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교류가 확대됐을 때 한일 수교를 맺고 크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지만 군사정부 이후에 남부지방에 쇠퇴한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 반일 정서를 키웠죠. 역사를 날조해서. 그런 생각을 끊는다. 우리는 일본과 적이야. 일본이 과거에 식민지를 만들었었지. 우리는 일본과 최대한 단절해야 돼. 남부지방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그래요. 남서울의 남부지방은 중앙정부와 협조해야겠지만 협조해야 할 대상이 서울중앙정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 목포, 군산은 일본인과 조선 총독부가 건설한 도시이다. 아니 왜 그 서울이 중앙정부에만 의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서울이나 서울중앙정부가 남부지방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장악해서 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거기 국가적으로 또 이루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즉 남부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방정부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말이다.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기 지역이 언제 발전하느냐 그런 걸 잘 생각해봐라. 달리 얘기하면 서울의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지할 이유 필요 없으며 별 도움이 안 되면 일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 이쯤 일본도 이익이 됐다 싶으면 도시와 교류하면서 그래요. 뭐 규제는 풀어줘야 되겠죠.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서로 이익이 되니까 뭐 부산, 목포, 군산 다 건설했잖아요. 식민지 시기에도. 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남부지방에 뭐 규제가 있겠죠. 그런 이제 자유롭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면 남부지방 입장에서는 서울의 중앙정부만큼 일본 정부 역시 중요해지는 거죠. 현 시대 남부지방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소득 증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주장하는데 많이 주장하죠. 뭐 정부기관 이전을 주장하고 이러한 현상은 군사정부 이후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생겨난 현상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거 요구 안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런 이상한 풍조를 만들어낸 거죠. 군사정부는 무역 확대와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무역이 유리한 남부지방에 항구가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항구 근처에 산업이 육성되었다. 그러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남부지방의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남부지방 주민들의 삶의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사실이죠. 군사정부의 뜻이 다른 정부에 개성되어 발전되었다면 남부지방의 발전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죠. 계속 그 박정희 전두환의 뜻이 이어졌어야 되는 거죠. 남부지방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할 일도 없었다.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자리 역시 대량으로 공급되고 소득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서울의 교육, 금융, 행정을 집중시켰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이 그 남부지방에 있는 게 사실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남부에 있는 것도 유리하죠. 모든 게 남부에 있으면 비용이 대폭 감소하겠죠. 근데 분리해놨죠. 그거는 이제 북쪽 지역의 발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데 왜 집중해놨을까요? 남쪽 지방이 사실 발전하기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금융 교육을 발전시켰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북쪽 지역은 크게 쇠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시켜 놨는데 수도권에 서울에 근데 그걸 너무 집중시켜 놔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 근대국가 수립 세력, 특히 공산주의 세력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렇죠.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크게 확산되어 있는 거죠. 그에 따라 한국에도 탈레반 역사가들이 증가하였고 그들은 수출을 수달러, 투자를 근로자나 국민 착취로 가르쳤다. 아니 한국 건설하고 이러면 한국인들에게 좋은 거죠. 그게 뭐 어떤 목적이건 간에 그게 왜 착취가 되나요?
기업이 투자했다. 아 그럼 다 어느 시대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 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생기고 또 당시 소득은 일반 한국인들보다 높았고 아 그게 좋은 일이지 왜 수탈이 되냐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엉터리 인식으로 인하여 식민지식이 이익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출한 일은 수탈당한 일로 기록되었고 조선 총독부의 투자나 당시 기업가들의 투자는 근로자나 국민들을 수탈하기 위한 일로 기록되어 한국에 널리 유포되었다.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남부지방과 국가 전체 안 좋다. 아니 남부지방이 일본과 교류 안 하겠다. 해양 세력과 교류 안 하겠다. 남부지방은 망할 일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식은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수용되었고 남부지방 주민들도 상당수가 그와 같은 견해를 수용했다. 타락한 남부지방 주민들은 남부지방의 역할을 망각했다. 남부지방은 해양을 통해 수출하며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소득, 나아가 국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중앙의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계속 구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을 이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실상 수도권은 남부지방의 발전을 흡수하여 발전했는데 중앙에 의지하여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 그 의지해봤자 그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 정부에 의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나. 아, 실제로 그래요. 일본과 교류할 때 발전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 중앙이 뭘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중앙이 다 남부지방의 발전을 흡수한 거죠. 수출 기업을 육성하니까 그 수출 기업들이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됐죠. 주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죠. 그거 다 서울로 흡수당했잖아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앙에 의지하는 순간 남부지방은 역할이 사라지면 한국에서 필요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필요 없는 지역이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게 뭔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남부지방 주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니 이들을 타락시키는 그래요. 날조된 역사는 그래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탈레반 역사서는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래요. 1948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집권한 이후 장기간 한국에서 근대국가 수립이 진행되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서울은 지속적으로 팽창했고 서울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비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죠. 계속 이촌 정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1963년 박정희는 서울의 범위를 확장했다. 확장 전 서울의 면적은 약 그래요. 268제곱킬로미터였는데 확장 후에는 약 593제곱킬로미터 수준이 되어서 서울 면적이 약 2.3배 정도 증가했다. 포화 상태에 이르자 서울을 확장하는 정책. 최초로 실시한 정부는 조선 총독부이죠. 또다시 이제 박정희가 조선 총독부와 같이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1963년에 광주군의 언주면, 중대면, 그래요. 부천면, 대왕면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었고 양주군의 노예면, 현 노원 도봉구 일대죠. 구리면 일부, 현 중랑구 일대가 서울에 편입되었다. 또한 시흥군의 신동면, 현 서초구 및 관악동작구 일부죠. 또 동면 일부가 서울에 편입되었고 김포군의 양서면, 양동면도 서울에 편입되었다. 부천군의 오정면 일부 역시 서울에 편입되었다. 서울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울의 면적을 대폭 늘렸죠. 편입된 지역에는 격자형 도로와 상하수도와 분전소나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었고 학교와 관공設施이 들어섰다. 이후에 그러한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공시설이 들어섰는데 그러한 지역 역시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서울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여 서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식은 박정희가 최초로 실시한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1960년대 서울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조선총독부는 주변 지역을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을 대규모로 확장한 사례가 있다. 근데 조선총독부는 그래요. 많은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요. 많은 정책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사실. 내가 이어스니가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가 한 것은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이 한국에서도 한국 발전에도 큰 기여를 사실 한 것이다. 그 사실은 또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유, 뭐 그런 건 또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산업화와 더불어 2차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1980년대에 이르자 서울은 다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계속 포화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960년대 초반 마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반포 중호 아파트 등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뭘 하나요, 이번에는? 좀 약간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1989년 노태우는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을 선택하였다. 그 주변 지역이죠, 서울 주변 지역. 이는 서울 확장을 통해 서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신도시 개발의 거점으로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및 일산 서구,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 삼봉동, 부천시 원미구가 선택되었다. 각 도시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도시를 건설한 이 누군가요? 이런 곳을 건설한 이는 또 노태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노태우의 이런 신도시 개발, 서울 주변 지역, 이 서울 기능이라는 게 지금 이제 현 시대 서울 기능이 뭔가요? 수도권을 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지방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수도권도 이제 군사정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부지방이 너무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항구가 다 남쪽에 있으니까 주요 항구가 인천에도 항구가 있지만 그래요. 근데 서울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위성 도시를 만드는 게 맞았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서울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확장하면서 또 이제 남부지방을 발전시키면 인구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후의 과제는 조선총독부의 사례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거죠. 조선총독부가 제시해준 가르침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항구를 건설하고 항구 주변 지역을 산업화한다. 조선총독부였지. 역시 그 서울을 이제 금융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요. 이후의 과제는 이제 이후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현 시대 사람들이 풀어나가야 될 역사적 과제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역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